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람드립니다. 오늘은 금강경 제3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금강경 제3분 논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논의를 말씀드리기 전에 논의에 대해서 제가 유인물로 나눠드렸습니다만 이 유인물을 검토하기 전에 우선 지난 시간에 했던 대승정정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논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대승정정분은 글자 그대로 가장 정종, 핵심이 되는 대승의 핵심이 되는 그런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금강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불고 수보리 하사대. 이제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보살 마하사리. 그러니까 보살은 우리 깨친 중생이라고 합니다. 각유정이라고 그러죠. 근데 아직 깨치긴 깨쳤지만 중생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부처가 되진 못했습니다. 즉 업보 속에서 사는 것이 중생의 특징입니다. 아직 업보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않은, 그렇지만은 보통 중생들하고는 다른 깨친 중생, 이것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살 중에서도 큰 보살, 이것을 보살 마하살이라고 합니다. 우리 스님 중에서도 큰 위대하신 스님을 큰 스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보살 중에서도 아주 위대한 보살, 큰 보살을 보살 마하살이라고 합니다. 보살 마하살이 응여시 항복기심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깨달음을 얻노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깨달음을 얻느냐 하면은 소유일체 중생지료, 중생의 종류에는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약난생, 약태생, 이게 쭉 나가서 약, 비유상, 비무상. 여기 이제 9가지라고 그래서 보통 구류 중생이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들 합니다. 구류 중생. 이제 여기까지 쭉 구류 중생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은 이제 우리 잘못 빠져 들어갑니다. 아, 구류 중생 정말 있구나, 있는 것이구나. 우리 눈에 보여도 구류 중생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부처님도 구류 중생 얘기하시는 걸 보면 구류 중생은 실제로 있는 것을 부처님께서 증명하시는 거나 마찬가지다. 아, 구류 중생 엄연히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거부터가 조금 약간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근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그대로 믿고 팩트라고 생각하고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구류 중생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빨려 들어간지도 모르고 빨려 들어가요. 근데 이제 나중에 끝까지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 빨려 들어갔구나 하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은 금방 압니다. 이제 구류 중생은 뭐라고 그랬냐면 다 악의 영인 무여 열반 이멸도지라고 그랬어요. 다 부처님 만들겠다고 해라 그랬어요. 이게 직역하는 겁니다. 부처님 만들겠다고. 즉 다 제도해서, 우리 중생제도라는 말은 자주 들었습니다. 제도에서 부처를 만들겠다고 해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착각에 빠져들어가느냐 하면 구류 중생이 실제로 있구나, 부처님도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 아니냐, 이런 착각에 빠져들어갑니다. 이제 그 뒤에 이제 계속해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여시멸도 무량무수 무변중생하되, 이런 구류 중생을 다 제도해서 부처님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다 만들었는데 실무 중생이 득멸도자 아니라 이랬어요. 실제로는 한 중생도 부처가 된 게 없느니라.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직역하는 거예요. 그대로 직역하는데 아, 이제부터는 약간 헷갈리게 됩니다. 즉 부처님께서는 이 중생들을 실제로 있는 것처럼 유로 얘기를 하셨어요.
유루외교고 이 있는 중생을 부처를 만들겠다고 해라 했어요. 여기까지 유의 연속입니다. 근데 이제 유가 끊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끊어지느냐 하면은 이와 같이 한량없는 중생들을 다 제도했는데 실제로 제도된 중생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유가 연속되면 끝까지 유로 되어야 되는데 우리 생각에 한 중생도 제도된 것이 없다라는 표현 속에는 유에서 언제 끊어지고 무가 된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해석이 잘 안 돼요. 상식으로는. 자, 그 뒤에 그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아이고. 자, 실무중생이 득멸도자 아니라 그래 놓고선 아이고 수보리야 약보살이 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즉비보살이니라 요랬습니다. 자, 요 아이고 왜냐하면 만일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있으면 보살이 아니니라 하고는 그 이유 설명이 유에서 왜 무가 됐느냐를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저는 참 철이 없었던 과거를 생각하면 제 금강령 참 대학 1학년 때 자꾸 심취해서 빠져들어가고 그때는 다 한다고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혀 뭐 근처도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대부분의 해설서도 이것을 제대로 설명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 뒤로 이제 도인을 만나서 제 불교에 대한 사고방식을 자꾸 바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잘 안 바꿔줬습니다. 근데 하도 오래 하니까 서당계가 이제 3년이면 풍어를 웃는다고 제 생각은 이제 발근이의 사고방식으로 바꿔줬습니다. 즉, 그러고 나니까 이게 좀 풀려요. 그 제가 바꾸어진 발근이의 사고방식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야 됩니다. 이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니라고 그랬어요. 그 아상과 이 구류 중생이 어떤 상관이 있을까? 아직 이것을 저는 이해하게끔 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즉, 문제는 아상이 있으면은 중생이고요. 아상이 없으면 보살이라고 그랬어요. 아상은 무엇을 아상이라고 하느냐? 나라는 생각, 쉽게 말해서 나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분별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이죠. 나라는 생각, 나라는 분별심입니다. 근데 이 분별심을 구체화시키면은 탐욕으로 인한 분별심이 있고 성냄으로 인한 분별심이 있고 어리석음으로 인한 분별심이 있다는 거예요. 즉 탐욕을 내모는 분별이 일어나고 탐욕, 분별. 여기는 아직도 무의 세계입니다. 그렇죠. 마음의 세계고 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무가 분별이 현실이 되는 걸 우린 전혀 몰랐어요. 내 분별이 부모를 만들고 삼남만상을 만들고 운명을 만든다는 것을 우린 전혀 모릅니다. 무에서 유가 되는 사실을 우린 전혀 모릅니다. 근데 요거 앞뒤를 잘 생각해 보세요. 금강경 3분 처음에는 구류중생 하면서 유로 출발했죠. 근데 자꾸 수도오는 과정에서 무가 됐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상을 들먹였습니다. 즉 아상이 나라는 즉 분별심이고 그것이 탐진치로 나누는데 탐심을 내면은 분별이 일어나고 나라는 생각이 난다. 나라는 생각이 나면은 그것이 한참 지속하면 현실을 만든다는 겁니다. 분별심으로 소설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탐심이라는 분별심으로 소설을 쓰면은 자꾸 소설을 쓰면 처음에 소설로 알죠. 근데 소설의 등장인물이 실제로 착각을 해요. 그러면서 실제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실제처럼 여겨지는 게 구류중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류중생을 이미 실제처럼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우리들이 실제처럼 알고 있는 구류중생을 실제로 있다라고 인정하면서 얘기를 해야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들리지 너희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구류 중생은 실제로 없는 것이다. 처음부터 이렇게 출발하고 나가셨다면은 우리는 부처님 말씀 처음부터 거부하고 들어갈 겁니다. 분명히 있는 사실 왜 없다고 그러실까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구류 중생이 있노라. 부모 형제 처자가 있고 삼남한성이 있고 국가사회가 분명히 있노라.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똑같이 보조를 맞춥니다. 부처님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겨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생의 너희들 보통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다. 그것을 자꾸 받쳐보면은 네 분별이 만들어낸 결과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아상만 없으면은 이 현실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아상이 만들어낸 착각의 산물임을 알게 될 것이니라 하는 것이 이 3분의 앞뒤의 맥락을 잘 살펴보면 지혜로운 이는 그렇게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자, 요 얘기가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저는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얘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도 또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 얘기를 들으면 조금 나으실 거예요. 조금 나으시면 확실히 믿으세요. 또 의심하면 안 좋습니다. 제 경험 얘기가 적합한 비유인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 법문을 드신 분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믿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저도 그 비유는 괜찮아 보입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게 참, 제 어렸을 때 제가 시무문화상 받을 때도 중학교 때 1등 했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끄럽기 짝이 없었어요. 전 할 얘기가 하도 없어서 중학교 때 공부한 걸 갖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웃으실 분이 있지만 사실 저 조금이라도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건 하나도 아닙니다. 인재 양성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그 얘기로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제가 지금도 3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어렸을 때 경험의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잘나서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잘난 얘기도 못 됩니다. 근데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초등학교 입학해서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인류 중학교를 우리 중학교 때는 중학입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과외 공부를 열심히 하던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과외 공부라는 것도 하고 싶지도 않았고 또 인류 중학을 갈 생각도 안 했었습니다. 저는 인류 중학을 가려고도 안 했고 과외 공부도 안 했는데 성적은 늘 괜찮았습니다. 아마 마음만 먹으면 제가 다녔던 중학교보다 좀 더 좋은 중학을 갈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욕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공부 잘하겠다는 생각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했어요. 근데 성적은 좀 상위권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괜찮으니까 주위 학생들한테 좀 인기도 있었고 같이 가서 공부하자 이런 애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마 전생에 지어온 복 같고 복을 까먹는 기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근데 이제 막상 고등학교 올라갔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중학교 때와 똑같이 공부를 잘하겠다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또 인류대학을 간다는 생각도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 괜찮지. 고대나 서울대나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고대보다도 좀 더 못한 대학도 그게 서울대학이 별건가 이렇게 해서 쟤는 세상 물정을 몰랐던 철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주위 애들은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인류대학을 간다, 사관학교를 간다. 그러면서 1학년 때부터 무섭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이상했어요. 집에서는 또 그런 걸 일러주는 어른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학기가 지났는데 중학교 때보다 제 성적이 훨씬 뒤떨어진 애가 좀 펀펀히 놀다가 한 학기 지나가니까 제가 상당히 뒤떨어지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비로소 정신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쟤들이 어떻게 해서
생전 죽었다 깨도 나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내가 오만한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나보다 이렇게 썩 앞서나. 그리고 농담도 안 해요. 책만 보는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무섭게 공부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 무슨 대학 간다라는 얘기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더라고요. 전 그때부터 새정신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쟤들보다 못한 거 같지 않은데 나도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저는 공부하겠다 라는 생각을 처음 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공부하겠다 탐심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탐심이에요. 탐심으로 분별을 일으킨 겁니다. 자, 분별을 일으키니까 내 공부해야 될 일이 많이 생겨요. 그전에는 뭐 10시 이후까지는 공부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10시까지 공부했다간 성적이 점점 뒤떨어질 것 같아요. 저는 그 뒤로 이를 악물고 공부했는데 아무리 공부해도 12시를 남겨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거 괴롭더라고요. 공부라는 게 하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 어쩌다 있겠죠. 근데 저는 참 싫었고 아주 괴로웠습니다. 근데 그 괴로움의 뜻이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내가 이제 처음으로 목표라는 걸 세운 겁니다. 공부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워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노력을 하는데 우리 본능이라는 것, 즉 아상이라는 놈은 놀고 싶어 하고 안 하고 싶어 해요. 게으르고 싶어 하는 게 우리 특징입니다. 근데 처음으로 공부하겠다 하니까 이 본능, 즉 아상이라는 놈이 저항을 하는 겁니다. 아상과 공부하겠다는 것은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복을 짓겠다는 겁니다. 복을 짓겠다는 것은 본능을 거스려가는 행위를 저는 복짓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는 것은 사람들은 놀길 좋아하지 이러기 싫어합니다. 이러는 것은 본능을 거슬려가는 거요, 복을 짓는 거요, 그리고 행복을 얻는 길이요.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으로 공부하겠다고 하면서 저의 본능을 건드렸습니다. 저의 아상을 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상이 발버둥질 치는 거야. 야, 놀자. 예전에 뭐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자치기 하고 그리고 놀자. 공부하기 싫지 않냐. 이러고 본능이 자꾸 저항을 합니다. 근데 놀고 싶어요. 놀고 싶은데 놀았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점점 내가 우습게 알던 이제 어느덧 난 오만해져 있었던 겁니다. 우습게 알던 애들이 나를 지키고 나를 무시하는데 그것만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이 본능, 아상은 저항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그 고통이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 고통의 뜻이 뭔지를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아상이라는 놈이, 본능이라는 놈이 죽지 않겠다 하고 발버둥 친 결과가 고통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저항이 이제 말하자면 본능이 저항하는 겁니다.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하겠다고 하면서 서로 충돌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는 과정에서 저항이 생기면서 저한테는 고통이 많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올라오면서 공부할 때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집중하려고 그러면 자꾸 딴 생각을 나게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잘 보세요. 출세하겠다. 그러면 맨입으로 출세가 됩니까? 대가를 지불해야죠. 대가 지불하는 게 귀찮죠. 고통이 뒤따릅니다. 행복하겠다. 행복 절대로 거저로 오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즉 복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능이라는 놈은 그렇게 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저항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통을 뒤따릅니다. 우리 때도 상당히 어려웠지만 유학 가려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학을 곧잘 갔습니다. 갔다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죽도록 고생했어. 내가 유학을 안 갔으면 그런 고생 안 했을 텐데 내가 유학 가서 왜 그런 고생을 했을까? 근데 갔다 와서는 또 그때는 갔다 오면 다 스카이 대학의 교수로 됩니다. 지방 대학에 가지도 않아요. 어떻습니까? 고생하고 유학 가서
스카이 대학의 교수가 되는 게 낫습니까? 펀펀히 놀고 적당히 뭐 노동이면 노동 이런 거 하면서 즐기고 사는 게 낫습니까? 그러면서 즐기고 살 배짱만 있으면 즐기고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배짱도 없었지만 노력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고통이 아주 심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고통이 굉장히 심해서 정신병까지 걸릴 정도가 됐어요. 정신병은 무엇 때문에 생겼느냐 하면은 나의 본능과 복짓는 것이 충돌함으로써 본능이 나 죽겠다 하고 발버둥 치는 것이 정신병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참 그때 어려웠어요. 자, 그러다가 이 정신병적인 소질이 알고 봤더니 전생부터 가져왔다는 것은 뒤늦게 도인을 통해서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정신병은 아마 전생부터 가져왔지만은 그동안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정신병적인 증세가 하나도 나타나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공부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복짓는 마음이 본능과 충돌하면서 전생부터 가지고 왔던 정신병이 막 도지기 시작을 하는데 생각을 제어하려도 또 나고 또 나고 특히 안 좋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생각들만 계속해서 나는데 참 미치겠어요. 저 고등학교 때 휴학 안 오고 대학 온 게 참 기적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자, 이제 그 고생한 얘기 이제 그만하죠. 좀 과거만 생각하면 지겹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고쳐졌냐 하면은요. 가만히 있어도요. 이제 병이 하나 생겼어요. 자꾸 나쁜 생각만 나요. 이왕이면 좀 좋은 생각, 행복한 생각, 잘 되는 생각만 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괜히 불행해지는 생각 나요. 나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도 불행해지고 친구도 불행해지고 다 불행해져요. 그럼 내가 왜 불행한 생각을 해? 이걸 지우죠. 지우면 또 생각이 자꾸 나요. 이게 저 자신을 스스로 들들들 볶는 이게 뭐가 생기는데 이게 사실은 어디서 비롯되느냐 하면은 다 공부하겠다라는 데서 비롯된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생각이 소사 출가해서까지 계속됐습니다. 특히 선생님 앞에 가기만 하면 더 나아요. 선생님은 거룩하고 엄숙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엄숙하긴 뭐가 엄숙해? 거룩하긴 뭐가 거룩해? 젊은 여자하고 같이 사는데 뭐 이런 생각만 나면서 저를 스스로 들들들 볶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전 지옥 중생이었습니다. 제가 그 고비를 넘기지 않으면은 아마 사람 몸 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전생에도 아마 무슨 지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러고선 제가 3년의 세월을 이제 그 소사에서 지내면서 올라오는 생각을 이제 바칩니다. 부처님께 바쳐 시봉자라기를 바로. 한 번 바치면 좀 사라져 줬으면 제발 좋은데 또 나와요. 그럼 바쳐도 또 나옵니다. 그러죠. 그럼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먼저 나오는 것과 나중 나오는 것이 똑같이 보이느냐 그래요. 똑같이 보입니다. 하나도 낮은 게 없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 아니래요. 조금씩 낮은데요. 네가 똑같다고 믿는 것이 그걸 똑같이 보는 것이다. 제가 조금씩 낮은다라고 봤다면 공부를 빨리 성공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안 낮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의 발전은 상당히 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받쳐진 것이 없지는 않았는지 3년이 되는 어느 날 그러면서 그 고통의 세계는 정말 있는 것 같았었어요. 그 고통은 정말 있는 것 같았었어요. 그 고통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니라 엄연한 팩트 같아요. 실제로 가슴까지 아팠어요. 그때 MRI를 찍었으면 병원으로 가라고 그랬을 거예요. MRI 찍을 돈도 없었지만은 실제로 꼭 병이 있는 것 같았었어요. 정신병에 저는 실려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러고선 바치고 또 바치고 또 바치고 이랬었습니다. 저는 그런 바치는 과정에서 이 구절이 참 실감이 납니다. 여시 멸도 무량 무수 무변중생하되 올라오는 생각을 다 바친다고 그랬습니다. 그 뜻입니다.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은 중생은 생각이고 생각을 자꾸 바치는 겁니다. 근데 바치고 또 바쳐도 똑같은 것 같았었는데 그러니까 3년이 지난 어느 날 정말 기적이에요. 이제 그동안
받치기만 한 게 아니라 소조 짜면서 복을 지었죠. 몸으로 복 짓는 것을 반드시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경도 있고 받치는 것도 있고 그거 둘 갖고는 부족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복을 짓고 그거 갖고 안 돼요. 매일같이 선지식 만나 뵙고 법문 듣고 꾸중 맞고 이런 몇 가지를 겸한 결과 제가 참 취업이 정말 태산 같다는 것을 실감을 합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취업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고 오히려 모범생이고 깨끗한 걸로만 알았는데 이 고통을 당하고 바치는 수도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안 받쳐지는 걸 보니까 이게 취업이 죄를 크게 짓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정말 단 한순간에 깨끗이 그 정신병적인 증세가 다 사라졌습니다. 아주 기적 같아요. 그리고 특히 선생님같이 훌륭한 분 앞에 가면은 더 쏟아지는 분별. 그것을 제가 한번 날 테스트 해봤습니다. 아파서 훌륭한 도인 밑에 가서 절할 때 옳지. 그 불순한 생각 또 나와봐라 그랬어요. 아무리 나와봐라 그래도 안 나와요. 그게 깨끗이 난 겁니다. 자, 그걸 보고 제가 뭘 느끼느냐 하면 여시 멸도 무량 무수 무변 중생하되 실무 중생이 득멸도자니라. 다 바치고 보니까 바칠 것이 없어요. 그때 가서는. 저는 별천지에 들어선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머리가 맑고 투명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 뒤로 저의 병적인 몸은 굉장히 건강한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병적인 마음은 굉장히 건강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비관적으로 소극적인 사고방식은 낙관적이고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본래 적극적인 사람이 없대요. 몸뚱이 있는 한은 다 겁이 있고 겁이 있기 때문에 다 중생은 특징이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보살은 특징이 몸뚱이 착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생의 특징은 다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살은 진심을 바쳤기 때문에 낙관적이 된다는 겁니다. 복 짓고. 자,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 때문에 시작이 됐느냐. 내 병이 무엇 때문에 시작됐느냐. 고등학교 때 공부하겠다라고는 탐심의 분별이. 물론 그것뿐은 아니었겠죠. 전생에 무엇도 있었겠죠. 하겠다라는 생각이 수많은 분별심을 불러왔고 분별심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실제로 현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현실이 됐고 그것을 고통으로 여겼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저는 비로소 이 금강경의 구조를 잘 이해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은 제 경우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다 적용이 됩니다. 자, 우선 소유 일체 중생 지류의 양난생 약태생 이것은 누구든지 느끼는 현실의 고통, 난제. 어제도 어떤 몇 분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했는데 참 괴로우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옆에서 들으면서 같이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드시죠. 나도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어요. 근데 괴로울 땐 그 괴로움이 야 꿈이다 이렇게 하면 화가 나요 안 나요? 꼭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언제 꿈이 되느냐? 다른 공부하면 꿈 안 됩니다. 근데 금강경 공부하고 자꾸 바치잖아요. 자꾸 바치면은 진짜 현실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걸로 알았는데 정말 숨 막히는 고통으로 알았는데 점점 싱거워져요. 꿈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옛날의 고통을 회상하려고 하더라도 연상하려고 하더라도 연상도 안 돼요. 만약 그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렇게 됐다면 이 구절이 실감 날까요 안 날까요? 실감 나시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되면 각종 난관이라 하더라도 꿈 앞에서는 다 사라지죠. 천하의 악몽을 꾸고 있더라도 꿈 깨면 악몽 속에 여러 가지 난관이 나한테 난관으로 작용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이게 금강경의 각종
각종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제 경험이기도 하고요. 이게 또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열반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귀중한 가르침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 정도로 우선 본문을 대충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논의 첫 번째. 경쟁이 없는 농어촌의 삶과 생존 경쟁이 치열한 도시의 삶 중에서 어떤 삶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게 하는 것일까? 이제 이런 논의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올라와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부를 안 하고 또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를 해야 또 괜찮은 대학도 괜찮은 대학에 가야 취직도 되고 취직을 가야 취직이 돼야 어려운 우리 집안 살림도 살릴 수 있으니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참 공부하기가 싫었고 여러 가지 본능이 저항하기 때문에 아주 괴로운 생각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떠오르는 뭐가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6.25 때 피난을 갔었습니다. 충남 보령이라고 하는 어촌에서 한 1년 반 동안 지낸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을 거기서 지냈습니다. 근데 어촌 애들이요. 참 순박하고 착하더라고요. 거기서는 컨닝을 해도 이르질 않습니다. 근데 서울에 딱 4학년에 와서 보니까 선생님 제 보고 쓰는데요. 서울 애들은 살벌해요. 그리고 농어촌이 참 순박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 3학년 때 굉장히 괴로울 때 초등학교 2, 3학년 때 농어촌에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때 생각만 하면 마음이 팍 쉬어요. 우리 분별 올라올 때 부처님께 바치고 부처님 생각하면 어때요? 마음이 가라앉죠. 마찬가지로 제 고 2, 3 때 굉장히 입시 지옥으로 괴로울 때 2, 3학년 때 농어촌 생활을 생각하면 팍 아주 마음이 착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언젠가 전원주택을 짓고 그런 데서 평범하게 살지 인류대학이 뭐냐, 인류대학 가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게 정말 제대로 갈 길이냐, 인생이 뭐죠? 어떻게 사는 게 좋아요? 근데 어떤 소설가가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는 농어촌에서 나와야 된다. 어떻게 내 생각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그 소설가에서 대해서 박수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설가가 정말 행복에 가는 건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농어촌에서의 삶과 경쟁이 치열한 도시 속에서의 삶, 어느 것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거예요. 저는 그 뒤로 대학에 와서도요, 계속 뜨겁게 경쟁하는 애들하고 함께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수도를 하더라도요, 거기는 파라다이스인 줄 알았어요. 모든 세상에 부귀영화는 추구하지 않고 오직 마음속에서 모든 것을 찾는 수도 세계는 경쟁이 없겠지. 그랬더니 거기도 뭐 서로 업보 속에서 서로 헐뜯고 경쟁하고 이러는데 거기도 예외는 아니더라고요. 물론 박보다는 조금 낫어도. 예, 제가 우리 선생님이 그러세요. 처음에는 저희 전생에 아주 어린 나이에 중이 됐었다고 그럽니다. 예, 중이 됐는데 중이 하도 좋은 것 같았대요. 아주 푸른 산 맑은 물에 얼마나 좋습니까? 물처럼 바람처럼 티 없이 살다가 세상에 부귀영화에 욕심 안 내고 수분지족하고 만족해서 좋잖아요. 그리고선 이제 중이 됐는데 거기 가보니까 거기도 업보를 만나면 고생입니다. 그냥 헐뜯고 하는데 미치겠더래요. 그래서 그 생활을 탈피해서 뭐 딴 걸 했다고 그럽니다. 예, 딴 건 이제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요, 중노릇을 관두더라도요, 좋을 때 떠나야 됩니다. 중노릇 지겨워. 이렇게 떠나면은 딴 데 가서도 또 지겨운 놈 또 만나요. 군대에서 지겨워서 출가해서 수도 오면은 좋을 거다 그랬더니 출가해도 군대에서 상관, 못된 상관 똑같은 사람 만나서 고생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게
노력을 안 하면 복을 못 짓고 복을 못 지면 가난합니다. 그래서 저는 농어촌에서의 삶 이것이 편안하고 좋았고 제 고등학교 때만 해도 농어촌을 참 동경을 했어요. 그리고 평범하게 살면 어때요? 근데 평범하게 살 수가 없어요. 가난 갖고서는 절대로 행복하게 살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가난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복진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복진 사람은 농어촌에 살아도 행복하고요. 도시에서 살아도 행복합니다. 근데 복 못 진 사람은 농어촌에 산다고 편안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이걸 알았습니다. 도시에서 살아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에서 사는 게 좋으냐 도시에서 사는 게 좋으냐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복 짓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저는 정답으로 봅니다. 요게 근데 복은 줘야 됩니다. 노력은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서 돈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이 오지. 가난하면서 이게 행복이 옵니까? 지금 저는 그 티벳이라는 나라도 가봤고 부탄이라는 나라도 가봤습니다. 특히 부탄은 행복 지수가 세계 1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인구가 60만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나라인데 깜빵에 사람이 있으면 연기가 올라오고 깜빵에 사람이 없으면 연기가 안 올라온대요. 근데 연기가 안 올라오는 날이 많을 정도로 범죄인이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부탄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되게 가난합니다. 1인당 GDP가 1200달러밖에 안 되고 북한 수준입니다. 그렇게 굶어가면서 행복 있을 수 있을까요? 굶어가니까 나라의 국방권 외교권은 다 인도한테 뺏겼어요. 티벳이라는 나라가 행복할지 몰라도 나라는 중국에 뺏겼어요. 저는 그런 가난한 나라가 행복과 같이 공유할 수 없다고 봅니다. 복을 지어야 행복이 옵니다. 복 짓지 않고 만족하는 삶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제 그렇게 저 말씀을 드리고요. 논의 두 번째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사에서의 수도 생활 중 특색 중에 하나는 매일같이 선지식과의 면담, 대화하는 일이었다. 선지식과 매일 나눈 대화는 수도 생활을 더욱 힘들고 괴롭게 하는 것처럼 여겨졌다. 저는 그저 건강에 있고 무슨 생각이든지 바쳐라 이런 말씀 따라서 저 아침 저녁으로 건강에 있고 낮에는 소젖자는 일을 하면서 싫다 귀찮다 안 된다는 생각을 자꾸 바치기만 했더니 마음이 참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는 여쭤볼 일이 있으면은 가끔 들어갔어요. 가끔 들어가다 보니까 보름에 한 번, 뭐 20일에 한 번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냥 즐거웠습니다. 물론 올라오는 생각이 복잡한 게 많이 있었지만 뭐 하다 보면 차츰 나아지겠지 하면서 공부하겠다라는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수도하겠다는 더 열심히 수도하겠다는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마음이 마냥 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매일 들어와라 이러시더라고요. 매일 들어오게 하고 들어가게 되니까 그 공부는 뭘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말씀 드릴 게 없으면 아무 말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수가 있어요. 그게 정직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넌 속으로는 중얼중얼 할 말이 많으면서 왜 할 말이 없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아무 말도 안 할 수도 없어요.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하겠다 그러면서 각종 고난을 다 당했잖아요. 이제는 수도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새벽에 매일 들어가는 것이 괴로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부 잘하면 좀 편안하고 공부 못했다 하면 아주 괴로워요. 또 남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선생님이 뭐라고 날벼락을 내리시지 않나. 우선 딱 들어가면 표정을부터 싹 살핍니다. 표정이 약간 부드러우면 아 됐다. 이제 표정이 이상하게 공부 안 하면 뭐 일그러지신 것 같아요. 야 이게 또 오늘 뭐 날벼락을 걸만 이러다 보니까 3년을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도반들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자, 어떤 게 공부 잘 되는 걸까요? 왜 선지식이 들들 볶고 잔소리하고
뭐 숙제 왜 안 해왔느냐. 우리 학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선생이 엄원 선생 있잖아요. 지겨운 엄원 선생. 그렇지만 졸업할 땐 그 선생이 고마울 수가 있죠. 요새 근데 엄원 선생도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근데 말하자면 우리 선생님은 굉장히 엄원 선생이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는 봉급도 안 주면서 조금 잘못하면 쫓아내요. 이상했어요, 그게. 여기 뭐가 그때는 지금은 보면 대단한 데인데 하버드 대학보다도 더 좋은 데인데 그때는 세상에서 올 때 갈 데 없는 사람들만 오는 것 같고요.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거기가 대단한 데처럼 선생님은 생각하시면서 조금만 수틀리면 쫓아내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참 그럴만하구나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때는 내가 원체 식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영광으로 알고 왔어야 돼요. 영광으로 알고 왔으면 그 공부가 지겹지 않았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전 마지못해서 했던 그런 마음의 자세는 그걸 상당히 괴로워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공부는요, 지금 요새 스님들 가만히 보면 스승한테 매일 들어가서 꾸중 맞고 뭐 잘못된 사고방식 있으면 고쳐주고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스승을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갖고 공부 안 될 것 같습니다. 매일 들어가야 됩니다. 초발심 자격문에도 손지식 매일 만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매일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게 잡이었어요. 참 따뜻한 잡이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리 형편없는 애들 매일 만나서 그 스승이 잔소리하고 싶었겠어요. 기운이 빠지죠. 저도 요새 미운다면 하면 기운이 빠져요. 우리같이 형편없는 사람들 스승이 만나서 기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근데 그때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나 좀 편하게 해주시면 안 되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자비의 원력으로 말미암아 제가 요만큼이라도 좀 철든 사람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유리컵에 먼지가 잔뜩 물이 담겼습니다. 물속에 먼지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한참 있으면 먼지는 가라앉고 유리컵은 투명한 물처럼 보입니다. 그럼 우리 한참 있으면 투명한 물만 보고 우리 공부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유리컵 속의 먼지는 언제든지 일어나서 불장난을 칠 가능성이 있죠. 그럼 도인은 뭐 하느냐 하면 그 먼지를 집어내주게 하는 게 도인의 역할입니다. 도인은 먼지를 막 쑤셔요. 그러면 아주 그 탁한 물이 됩니다. 탁한 물이 될 때래야 업장이 많은 걸 보죠. 그리고 그걸 끄집어내 주신 역할을 하는 게 도인의 역할이에요. 그럼 다 끄집어내면 나중에 먼지가 하나도 없어지겠죠. 그게 진정으로 수도지. 먼지가 고요히 가라앉고 겉으로 물만 맑게 보이면 이게 수도 잘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업장을 겉으로 억지로 눌러 참아서 겉으로만 편안한 것처럼 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요 수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논의 두 번째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논의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이것은 이제 저도 참 그때 몰랐습니다만은 우리 공부법이 우위대하고 수승하고 우리 공부법의 정체성이 무언가를 지금 보니까 하나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기 계신 선생님이 우위대하고 훌륭한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때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나 같은 사람을 이뻐하셔서 특별히 애지중지하셔서 끌어서 제자 만드시려고 저렇게 나한테는 야단도 안 치시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참 제가 선생님의 위대성도 몰랐고 공부의 우수성도 몰랐고 참 철없는 사람이었구나. 제가 철이 있었으면 아마 벌써 도통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철이 없고 뒤늦게 이제 보니까 참 그 자비가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겠어요. 금강경을 통한 마음 공부. 우리 지금 공부와 여타 공부법과의 진정한 차이를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제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제 질의응답 시간에 어떤 여자 도반의 질문이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 이제 그분은 본래 가톨릭 모태 신앙이었다고 그럽니다. 이제 가톨릭을 37살 때인가 관두시고
그 뒤로 뭐 각종 불교의 여러 종파를 다 섭렵을 했더라고요. 뭐 위파사나 뭐 간화선, 뭐 염불 등등 여러 종파를 다 거치다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앙은 하나도 가끔 소원은 성취가 되는데 재앙은 끊임없이 이어졌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 얼마 전에 우리 공부법을 만났는데 저는 그분이 수행 발표를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제 거기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은 그 얘기를 못 들었는데 굉장히 인상이 깊어요. 여기 공법을 만난 뒤에 본격적으로 변한 겁니다. 재앙을 근본적으로 소멸하는 방법을 알아서 재앙을 실제로 소멸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을 부처님께 여쭈어서 부처님의 대답을 들었어요. 이거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무한한 능력이, 무한한 지혜와 재앙을 소멸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얘기는 언제 아마 그분이 수행 발표를 하기를 기대하면서 그 얘기는 그만두고요. 즉 그분이 깨지신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공부법으로서는 소원성취가 돼요. 그런데 그 소원성취는 항상 재앙을 동반한 소원성취였어요. 말하자면 병 주고 약 주고였습니다. 약만 주어서 병만 고쳐서 다시는 병이 안 나게 했으면 좋은데 약만 주는 게 아니라 또 병을 줘요. 근데 우리 다른 가르침, 예를 들어서 뭘 했다고 칩시다. 내가 어떤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기독교라고 칩시다. 하나님, 특히 순복음교회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것을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되리라. 이래서 기적적으로 말기암이 고쳤다는 사례가 늘 행복으로의 초대라는 쪽지 속에서 순복음교회에서 그걸 발행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읽었습니다. 소원 성취가 되죠. 근데 소원 성취가 되고 그 뒤로 소원이 성취가 되면서 계속 행복으로 이어진다면 다 저는 순복음교회로 가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소원 성취 속에는 항상 재앙을 동반해요. 조금 있다 소원 성취가 된 걸 다 까먹고 또다시 재앙에서 신음하다가 또다시 소원 성취하고 이런 오르락내리락의 이런 길을 되게 걷고 있는 것이 다른 가르침의 특색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런지 대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아야 우리는 그런 범을 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뭐 관세음보살 했다고 칩시다. 예수님 기도 많이 했다고 칩시다. 그것은 내가 하는 관세음보살, 내가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나가 붙으나는 항상 재앙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소원성취가 됩니다마는 그것은 내가 하는 기도, 나 잘되기 위한 기도, 아상의 연습의 결과인 기도이기 때문에 소원성취가 됨에도 불구하고 항상 재앙이 동반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공부도 그거 아니냐. 미륵전 열애를 해서 소원성취됐다고 너희들 얘기 많이 하는데 너희들도 뭐 미륵전 열애를 해서 소원성취가 되고 뭐 또 재앙도 일어나고 그러더라. 그게 똑같은 걸로 스스로들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미륵전 열애불만 하지 않습니다. 미륵전 열애불만 한다면은 다른 데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금강경을 반드시 읽고 또 금강경을 실천합니다. 근데 금강경을 읽고 실천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본래 없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실감 나도록 하는 공부가 바로 금강경 실천이요. 우리 공부의 특징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는 재앙이 본래 없는 것을 알게 하는 공부입니다. 나라는 것이 본래 없게 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원성취가 되더라도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완전히 금강경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앙이 동반되는 수는 있지만 대부분이 재앙이 없는 완전한 소원성취가 되는 수가 많습니다. 특히 금강경을 진실로 실천하신다면 재앙이 동반되지 않은 완전한 소원성취를 이룸으로써 부분적인 열반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세요. 우리는 금강경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금강경의 내용이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보살이 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즉비보살이라고 그랬어요. 아상을 없애는 것이 금강경이다. 이 뜻입니다. 또 아상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부처님을 향해야 돼요. 아상에 지금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 아상이 반대되는 게 인상이 아닙니다. 아상이 반대되는 게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을 향할 때 아상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치고 무슨 일을 할 때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합니다. 이것은 다 아상을 소멸하는 가장 빠른 길이고 재앙을 소멸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 수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소원은 저절로 이루어지는데 그 소원은 재앙이 동반되지 않은 소원이다. 이것이 다른 가르침과는 다 틀리다. 근데 이제 위파사나 참선, 염불 다 보세요. 다 내가 하는 염불, 내가 하는 참선, 내가 하는 위파사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분적으로 행복을 성취하지만 내가 붙기 때문에 또 재앙도 반드시 동반된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상을 근본적으로 소명하고 나아가서 본래 없는 것을 아는 공부, 부처님을 시봉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재앙을 근본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부의 장점이고 우수성이고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